2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조계, 특히 로스쿨의 초미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결원 보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등록이나 자퇴 등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면 다음해 입학에서 정원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말 그대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종엽 차기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이 결원 보충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오는 25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당선인과 김정욱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쟁에 실패한 법조인들의 재정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나아가 법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정부의 입법 진행 절차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합니다. 결원보충제는 등록 포기나 자퇴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입시에서 입학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로스쿨 도입 당시 로스쿨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임시로 도입됐는데 일부 로스쿨의 재정 보전과 연명용으로 변질됐다는 것이 이종엽 차기 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또 사실상 로스쿨 정원 증원과 관련된 결원보충제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하위 시행령을 그때그때 개정하는 방식으로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결원보충제도는 하위 시행령이 상위 법령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위헌적 요소가 강하며 실질적으로 전체 법정원의 정원을 증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은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로스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서울변회장에 당선된 김정욱 회장이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하며 결원보충제 폐지를 거듭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 10%대, 16% 남짓한 합격률을 가진 학교가 이미 2군데 정도가 있고 사실 로스쿨을 정상적으로 졸업했는데 그 정도 합격률을 나타낸다는 것은 저는 그 학교의 입학생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그 로스쿨의 커리큘럼이나 어떤 교육의 강의가 문제라고. 결원보충제가 일부 로스쿨들의 방만함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김정욱 회장의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저절로 이제 인원이 빠지고 그 로스쿨은 도태가 되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도태가 되기 싫다면 그 해당 로스쿨은 계속해서 자신의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그 학생들이 원하는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자회견에 앞서 어제 오전 이종엽 차기 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를 찾아 교육부에 결원보충제 반대 의견서와 성명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이종엽 차기 변협회장은 제51대 변협회장 당선인 신분으로 제출한 공문과 성명서 외에도 전현직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명의의 공문과 성명서를 별도로 받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엽 차기 변협회장은 결원보충제 관련해선 변호사회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변호사 업계 전체가 하나가 돼서 힘을 뭉쳐서 대처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도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아가서 전국의 14개 지방변호사회와 힘을 합쳐서 연대해서.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오는 2024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단체의 강력한 저항과 반발에 교육부는 지난 1월 29일 연장 기간을 오는 2022년까지 2년 연장하는 한 발 물러선 수정 변경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법률방송 취재 결과 정부는 지난 4일 해당 입법 예고안 검토 차관 회의를 거쳐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측은 법률방송의 결원충원제도는 로스쿨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편입학 부작용 해소 등 순기능이 많은 제도라며 특히 정원이 아닌 추가 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응시생들에게는 입학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는 기회의 공정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법전원 관계자는 그러면서 변호사 단체가 변호사 수를 축소하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내실 있는 법전원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엽 차기 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은 결원 보충제가 유지되는 한 로스쿨 졸업생 수와 변호사 시험 합격률 및
합격자 수를 둘러싸고 연쇄적으로 전체 법조 시장에 혼선과 혼란이 초래된다며 교육부에 문제 제기를 하는 등 결혼 보충제 문제 해결을 위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교육부를 방문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또 현명한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지난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1,768명, 최근 5년간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는 10,000명이 넘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변시 합격률은 계속 하락해 최근 몇 년간 50% 언저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상민입니다. 법률방송은 지난 1일 국민욕조라고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모았던 다이소 아기 욕조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00배 넘게 검출돼 소비자 3,000명이 집단 소송을 낸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 해당 집단 고소장이 서울 동작경찰서에 접수됐는데 물품이 아기용품인 만큼 언론의 관심도 집중돼 많은 언론이 몰렸다고 합니다.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아기욕조에서 인체에 유해한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의 600배 넘게 검출돼 무려 3,000명의 피해자가 집단 소송에 나선다는 지난 1일 법률방송 단독 보도입니다. 세개가 5.5kg였는데 4.7kg까지 몸무게가 빠졌어요. 토하면서. 구토를 하루에 10회에서 25회까지 했었거든요. 제일 많이 했을 때가 하루에. 피해자들 집단 소송 법률 대리는 같은 아기욕조 사용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류가주 이승익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아내가 있는 그 맘카페에 한번 가봤는데 이걸 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직업이 변호사인데 내가 그리고 피해자인데 내가 우리 아기를 위해서 내가 직접 나서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오늘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 이승익 변호사와 피해자 대표가 집단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용품이 아기용품인데다 이 아기욕조가 판매된 회사가 다이소여서 해당 물빠짐 아기욕조가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어 언론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접근성이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 구매처가 다이소였고 해당 용품에 대한 이제 육아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의 상품평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신생아부터 그러나 국민욕조라던 아기욕조를 사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는 각종 피부 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지금도 아기에겐 아빠로서 속상하고 미안하고 화가 날 뿐입니다. 해당 제품 사용 2주 후부터 왼쪽 가슴과 팔, 날개뼈 쪽에 붉은 반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점점 뚜렷해졌고요. 현재까지도 욕조 사용을 중단했지만 붉은 반점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우리 아이가 사용하는 물건에 이상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승익 변호사는 해당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와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늘 집단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 아기욕조는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무려 허용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 것처럼 KC 인증이 표시된 채 다만 제품 판매처인 다이소는 이번 집단 고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인증제도에 허점이 있어 다이소에 직접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것이 이승익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 사건은 KC 인증제도의 허점이 야기한 사태입니다. KC 인증제도는 한 번 받으면 이후에 제조 과정에서 원료나 소재가 변경되어도 이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KC 인증제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 고소장이 접수된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이승익 변호사 개인 고소 사건을 접수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고 지난 5일 해당 제조사와 유통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이승익 변호사는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 신청서도 우편으로 제출했습니다. 유해물질 아기욕조 집단소송은 수임료나 성공보수를 받지 않는 공익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건 아기욕조로 매일 아기를 목욕시켜온 아빠이자 변호사로서 저와 같은 피해자
3,000명을 대리해서 비용을 전혀 받지 않고 공익 집단 소송을 이승익 변호사는 그러면서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명백한 제조물 책임에 대해선 집단 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최근 집단 소송제가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정안 그대로 도입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도 집단 소송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유해물질이 기준치 600배 넘게 포함된 제품에 KC 인증 표시가 돼 판매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다이소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문제의 아기욕조는 다이소 말고도 다른 대형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서도 팔렸는데 다이소만 부각되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알쏭달쏭한 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장내 부의금 얘기해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먼저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가정을 들어서 네. 이제 나장수 할아버지는 3일 전에 이제 98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 나장수 할아버지는 59에 이제 호라비가 돼서 네. 배우자는 없는 상태고 네. 슬하에 아들 2명 그리고 딸 1명이 있었는데요. 네. 이 나할아버지 장례식 때 1,000명의 조문객이 와서 네. 이제 모인 부의금의 총액이 네.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1,000명의 조문객 중에 700명이 네. 나할아버지 차남이자 이제 네. 모 그룹의 상무 나창훈 씨 회사 직원과 친구들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조의금을 네. 누가 또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일단 부의금은 돌아가신 뒤 생긴 돈이니까 상속재산은 아닌 것 같은데 이남 일녀라고 했는데 각각 입장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이 차남 나창훈 씨는 네. 조문객들 중에 이제 700명이 네. 다 이제 나를 보고 왔으니 이제 네. 내가 부의금 중에 70%를 가져가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네. 이제 이 말을 들은 이제 장남 나주관 씨가 네. 여기서 이제 아버지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 네. 내가 이제 제사를 모시니 네. 내가 최소한 절반 이상은 갖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또 이제 반박을 했고요. 네. 이제 막내딸 남희영 씨는 이제 오빠들만 아버지 자식이냐? 네. 이제 나도 자식인데 부의금 네. 똑같이 똑같이 나눠야 한다. 이제 이렇게 좀 지지 않고 목소리를 네. 높이면서 지금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네. 이제 부의금 귀속 주체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는 일단 네. 상호 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래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이제 부의금을 네. 증여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분배와 관련해서는 장례 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 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 네. 이제 사안에서도 장례 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부의금에 관해서는 네. 이제 달리 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네. 공동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그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해야 할 것이므로 이제 그 상속분에 따라서 네. 자식들이 다 똑같이 배분을 하면 된다라는 게 네. 법제처 설명인 겁니다.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했는데 뭐 특별한 사정이나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나요? 네,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네. 참고로 이제 중국에서는 유족이 여럿인 경우에 네. 이제 조문객이 유족 중에 이제 부의금 수령자를 일일이 이제 명시를 해서 여러 개의 부의금 봉투를 주는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네. 이제 조문객이 부의금을 내면서 네. 이제 뭐 봉투나 이런 네. 거에다가 이제 뭐 부의금 수령자를 특정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라면 네. 그 부의금에 대한 권리 귀속은 좀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통상 아무리 이른바 네. 좀 눈도장 찍기식으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더라도 네.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유족 이름까지 특정해서 부의금을 내는 경우는 좀 드물기 네. 때문에 이제 통상 상속 경우에 따라서 부의금을 그냥 분배를 하면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법을 떠나서 뭐니 해도 유족끼리 다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정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이들 가운데 실제 사표를 낸 13명 가운데 12명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공석이 된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 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인 대검의 판사 사찰 직권남용 논란에 대해 서울고검이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서울고검은 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 외에도 기존 언론과 포털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 미디어 언론 상생 태스크포스 회의를 마친 뒤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 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2월 중점 처리 법안에 이런 원칙을 포함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신속히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가장 넘치는 유튜브나 SNS를 주요 타깃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기존 언론을 빼자는 것은 아니었다며 다만 가짜뉴스를 새로 정의하고 처벌하는 방안은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차례 절도 행각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서귀포 시내를 돌며 오이, 계란, 옥돔 등을 훔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서귀포시 성산읍의 가정집에 침입해 냉장고 안에 옥돔 30마리와 계란 5개 등을 훔치고 6월엔 서귀포시 한 창고에 들어가 오이 5개를 훔치는 등 집행유예 기간에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2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